XRP 현물 ETF가 미국 SEC의 승인도 없이 출시된다고요. 그것도 구체적인 출시일이 벌써 나왔다고요. 이게 언뜻 들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가 11월 13일에 XRP 기반 ETF를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남겼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계획에 SEC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추진 중에 있는 XRP 현물 ETF는 말 그대로 XRP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상품이죠.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현실화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11월 달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XRP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펀드 형태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XRP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겉으로만 봤을 때 SEC를 건너뛰고 ETF를 낸다? SEC 통제를 벗어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더더군다나 XRP는 얼마 전까지 SEC랑 소송까지도 벌였었던 암호화폐죠. 그런 XR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ETF가 미국의 SEC를 우회해가지고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보니까 다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SEC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ETF를 출시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정말로 SEC가 손 놓고 있는 건지 이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에는요, 이 법률과 규제의 틈새를 파고든 숨겨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XRP ETF 이 승인 건너뛰기 이슈의 숨은 맥락과 배경,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캐너리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SEC에 XRP ETF 관련된 S1 등록 신청서를 갱신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통상적으로 넣는 지연된 수정 조항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 S1 같은 증권 신고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권법상으로 제출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행사 측에서 룰 473이라는 지연 신청 조항을 넣어놓고 미국 SEC가 검토를 마칠 때까지 효력 발생을 미루는 게 관례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SEC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캐너리는 그 안전장치를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지연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 SEC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20일 후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캐너리가 10월 말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법정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후, 즉 11월 13일에 등록이 자동 완료된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SEC가 승인합니다. 이런 도장을 찍지 않아도 ETF가 법적으로 출발선을 넘는 셈인 거고, 물론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SEC가 그 20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SEC가 중간에 잠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효력을 막는 조치를 내놓으면 자동 발효는 당연히 멈추겠죠. 결국 SEC가 손을 놓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다소 모험적인 전략입니다. 캐너리도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알면서도 이런 승부수를 띄운 배경에는 당연히 최근에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 사태가 한몫했습니다. 예산 협상이 늦어지면서 SEC 같은 규제기관의 업무가 일부 마비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SEC 직원들이 일시 해고를 당해서 심사가 멈춘다면 제출 서류가 기한 도래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승인되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캐너리뿐만 아니라 몇몇 암호화폐 ETF 발행사들이 이런 틈들을 노리고 자동 효력 카드를 꺼내들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규제 공백을 이용한 XRP 현물 ETF 상장 우회로를 찾은 셈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 SEC의 암호화폐 ETF 승인 지연에 업계가 반발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거고, SEC가 오랫동안 시장 조작 우려 같은 것들을 이유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마저도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이 XRP 같은 알트코인 ETF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이 7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법원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규제 불확실성 자체가 줄었고요. 이 기관 투자자의 관심 또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까지도 앞다퉈서 암호화폐 ETF를 신청하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 SEC 입장에선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때마침 정부 셧다운 변수까지도 겹치면서 일부 운용사들은 차라리 자동 승인을 받아버리자 이러면서 과감한 선택을 시도한 겁니다. 이번 XRP ETF 이슈의 본질은 규제 지연에 지친 시장 참여자들이 법의 자동 승인 조항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시도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더 기다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길을 내고 있는 셈인 거고, 다만 지금 같은 빅뉴스 앞에서 누구나 기대감에 들뜨기 쉬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단기 이슈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요, 한 발 떨어져서 큰 흐름을 보는 여유가 필요하겠죠. 이 변동성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격 출렁임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냉정함이 결국 성과의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가오는 11월 13일에 정말 XRP ETF가 시장에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구조적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캐너리 XRP ETF가 실제 거래되려면은 나스닥 거래소의 상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나스닥이 승인하면은 즉시 효력
충격 발생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죠. 통상적으로 새로운 ETF를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SEC에 규칙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캐너리 측은 이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캐너리 측은 출시를 위한 뒷준비도 상당 부분 이미 끝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거래소 티커 등록 같은 절차도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두었다라고 해요. 즉 현재 시점에서 버튼만 누르면 출발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는 이미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투자 설명서를 보면요, 이 ETF의 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ETF 신탁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XRP를 보유하고 거기서 운영 비용과 부채를 뺀 순 자산 가치를 주식 가격처럼 산정을 해가지고 투자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다양한 거래소의 시세를 반영한 코인데스크의 XRP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서 가치가 선정됩니다. 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수탁 파트너인데요. 이 ETF의 기초 XRP를 보관과 관리할 수 있는 수탁 기관으로서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랑 비트고 트러스트 컴퍼니가 참여합니다. 둘 다 미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수탁 기관이기 때문에 이 펀드가 보유한 XRP를 안전하게 보관과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돼요. 이렇게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소,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제미니나 비트고, 그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데스크까지도 이 전부 다 한 팀이 돼서 협력해가지고 XRP 현물 ETF라는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런 사상 초유의 XRP 현물 ETF 스킵 전략을 파급력을 두고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은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 측에서 이 캐너리의 행보를 대담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은 전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ETF 신청사들은 미국 SEC랑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조율해온 반면에 캐너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곧장 자동 승인을 노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SEC가 특별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출시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정대로 출시에 성공한다면 이런 것들이 XRP에 있어서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XRP의 기관 투자자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SEC가 막판에 제동을 건다? 그렇다면 ETF 론칭은 연기되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 발행사가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만큼 이 규제 당국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솔라나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여러 가지 다른 암호화폐 ETF들도 비슷한 자동 발효 전략으로 대기 중이라는 사실인데요. 일종의 알트코인 ETF 물결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XRP가 그 물결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업계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도 살펴보자면요, 전통 금융 대형 플레이어들도 속속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1.68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T-로우 프라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솔라나랑 함께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를 공식 신청했는데요. 이 로우 프라이스마저도 가세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캐너리 펀드 자체는 비교적 작은 신생 운용사지만요, 이번 선제 행동으로 인해서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캐너리가 아마 이런 점들 노리고 과감하게 먼저 질주를 택한 것으로 보여요. 한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영사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였지만요, XRP ETF 시장의 잠재력이 보인다면 당연히 뛰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XRP ETF를 둘러싸고 관련 기업들의 역할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수탁사로 참여한 제미니 트러스트랑 비트고 같은 경우는 원래 암호화폐 거래나 보관 서비스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제부터 ETF 인프라 제공자로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습니다. 이 거래소인 나스닥 입장에서도 새로운 ETF 상품 상장은 거래 활성화 그리고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지죠. XRP 발행사인 리플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XRP 기반의 금융상품이 늘어나면 수요랑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참고로 리플이 투자한 XRP 전문회사 에버노스가 최근에 스펙 합병을 거쳐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티커 XRPN 아래서 약 10억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까지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기업과 산업 전반에서 XRP를 향한 제도권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자면요, 암호화폐 ETF는 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겁니다. ETF 운용사들은 보통 펀드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연간 보수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비트코인 ETF들의 총 보수가 연 1% 안팎인데요. XRP ETF도 여기에 비슷한 수준의 운용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운용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사 수익도 늘어나다 보니까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의 운용 보수를 내더라도 규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XRP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이 규제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출시했다가 만약에 SEC가 제동을 걸면은 해당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평판 리스크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용사가 이런 흐름에 뛰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기회가 크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해외를 봐도 이미 캐나다, 유럽, 아시아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 기반 ETF가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미국도 이런 흐름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업계의 인식입니다. 이렇게 큰 기회가 보일 때일수록 그 이면의 위험도 함께 바라보는 냉철함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의 이슈에 올인하시기보다는 여유 자본에 대해서 분산 배치하시고 설령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기회는 잡으시되 욕심은 경계하셔라. 이 오래된 투자 경험이지만요. 지금 같은 때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전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돼요. 2021년 비트코인 ETF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지만요. 실제 출시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이미 2023년 7월달 리플 소송 승소 소식 때 XRP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었다가 일부 되돌린 바 있었죠. 이 당시에 XRP는 0.5달러 선에서 0.8달러 이상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0.6달러에 안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큰 호재가 나오면 급등 후에 조정이 오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보여줍니다. 이번 ETF 이슈도 기대감에 선반영되어 있다가 실제 출시 시점에서는 오히려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랑 펀더멘탈도 함께 고려할 줄 아셔야 돼요. XRP의 역사적 최고가는 2018년 초 약 3달러였죠. 현재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어떤 낙관론자들은 과거 정점까지 돌아갈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지만요. 그때랑 지금은 시장 환경도 다르고 유통량도 달라졌습니다. 무턱대고 예전 고점만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의 XRP가 갖는 네트워크 가치랑 활용도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국제 송금망에서 활용이 늘고 있고요.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실제 사용 증가 추세가 가격에 뒷받침이 되는지 살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가설 검증 접근이 유용합니다. ETF 출시라는 이벤트로서 새롭게 생기는 데이터를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11월 13일에 XRP ETF가 실제로 출시가 된다. 그렇다면 그 ETF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추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출시 직후에 일주일 동안 유입된 투자금이 수억 달러에 달한다면요. 기관 수요가 현실화되는 신호로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유입이 미미하다면 시장 기대에 비해서 실제 수요는 낮다는 뜻이겠죠. 또 XRP 네트워크상의 거래량이나 활성 지갑수 같은 온체인 지표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번 ETF 호재가 XRP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뉴스 제목만 보고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기보다는 근거를 갖고 확률을 따져보는 게 실전 투자에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신이 높을 때는 과감하게 접근을 하시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일시적인 시장 파동에도 휘둘리지 않고 또 큰 흐름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이렇게 XRP 현물 ETF를 둘러싼 변화들은요. 앞으로의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신호탄입니다. 만약에 이번 자동 승인 전략이 실제로 결실을 맺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의 사막끝 오아시스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셈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 ETF들이 줄지어 등장을 하고 미국 SEC도 기존의 강경 기조를 바꿔가지고 제도권 수용 쪽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흐름들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처럼 보입니다. XRP 입장에서는 이런 물결을 타고 과거랑은 다른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SEC 소송 같은 것들로 제약을 받던 XRP가 이제는 공식적인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이 돼서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로 마련되는 거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참여가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고 가격 형성도 안정되어 갈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은 이 방향성 측면에서 XRP에 대한 시각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대하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거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개인들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산군을 재평가하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번 XRP ETF 이슈는 한 자산의 가격 상승 가능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유감파는 흐름의 일부인 거죠. 이런 변화들이 지속된다면은 앞으로 1년에서 5년 뒤에 시장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결국에 남는 질문은 딱 한 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물결 앞에서 휩쓸릴 건가, 아니면 방향을 잃고
더 올라탈 건가,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거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런 작은 고민에 단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할 때는요,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단순할 때입니다. 이 처음에 코인 투자 시작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내가 사면 올라가고 또 팔면 신기하게 떨어지는, 그때는 마치 시장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는데 뭐 생각보다 쉽다, 왜 다들 어렵대 하냐, 나 이러다가 전업 투자나 해볼까,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오래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더 하고 뉴스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전문가 말까지도 챙겨 듣기 시작하면서 성과는 오히려 줄고 고민만 깊어졌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곳이니까요. 처음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단순하게 움직였었고, 이런 단순함 덕분에 감정도 덜 흔들렸던 겁니다. 근데 지식이 쌓이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라 초심자의 단순함이 만들어낸 집중력이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쓸데없이 안 흔들리는 사람, 또 하나는 다 알아서 괜히 신경 안 쓰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과 통달한 사람, 이 둘만이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거고, 그 사이에 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보의 홍수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에 흔들리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시죠. 그래서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나?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백했을 겁니다. 이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 투자의 본질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진짜로 지켜야 될 원칙 몇 가지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로까지 조정 하락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리플 장기 투자 중인데 알트코인도 같이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단순하게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핵심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멋있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근데 투자에서는 그게 독이 돼요. 이건 성향이 아니라 희망 섞인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 진짜 투자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조급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리플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욕심내서 팔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차트를 붙잡고 살죠. 결국에 그 감정이 폭발할 때 그 저점에서 또 매도 손절을 칩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감정 투자에 가까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로 장기를 지키려면은 알트코인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4배인 자산이라면은 그 옆에 작은 비중으로 알트를 섞는 거예요.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소형 알트들 중에 일부를 분할 매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플이 잠깐 정체될 때도 시장 전체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덜하고 무너질 듯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알트에서 얻은 작은 수익을 리플 평단을 낮추는데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반복되면은 장기 투자의 체력이 훨씬 더 길어진다 라는 거고, 결국에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심리적인 여유입니다. 제가 리플 전용 정보방이나 단기 종합방에서 일부 알트 타점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투자의 재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분할 익절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긴 투자 여정이 좀 덜 지루해지겠죠. 투자는 얼마나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자산을 끝까지 들고 가려면 그 옆에서 심리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작은 투자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알트 병행 전략인 거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리플이냐 알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심리로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본인은 투자 성향을 냉정하게 분석하시면서 장기랑 병행의 조화를 찾는다면은 리스크는 줄고 효율은 오히려 커질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요 한 가지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